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요즘에 트럼프가 증시를 아주 그냥 박살 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85개국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기사가 떴죠. 상호 관세라는 게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로 추가 적용되는 개별 관세를 더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10% 관세에다가 16% 관세를 추가해서 26% 관세가 매겨진 거고, 이게 처음에는 또 25%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26%라고 수정을 했죠. 국가별로는 중국이 34%, 일본이 24%, 유럽은 20% 등으로 매겨졌는데, 이 어떻게 해서 계산된 거냐? 상대국하고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다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고 그냥 뭐 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거죠.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기사가 막 나올 때 4월 2일, 3일, 4일 제가 월초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성과 분석해서 뭐 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뭐 제가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자문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한테 성과 분석 레포트를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야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야근하는 도중에 트럼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성과 리뷰하는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2월 한 중순 한 18일부터 증시가 빠졌죠.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이 다 빠졌다. 그래서 3월 중순에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었다는 건데, 지금 4월 초에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2022년 하락장이랑 상당히 좀 닮은 모습이라는 어떤 기시감이 느껴지시니까 불안하신 거죠. 그때도 보면 21년 말 여기가 11월, 12월이거든요. 증시가 주춤주춤 하다가 22년 초부터 정말 날짜를 계산한 것처럼 쭉 빠지고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22년 하락하고 나서 23년, 24년은 장이 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경고성 멘트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드디어 트럼프의 코멘트 때문에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성과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자료인데, 제 계좌들이죠. 연금저축, IRP, DC, 글로벌 이렇게 네 가지 계좌에 대해서 성과 리뷰를 했었고요. 참고로 3월 달에는 전부 다 플러스였어요. 증시가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1% 정도 플러스가 났었고, 글로벌은 좀 더 좋았고요. 주식이 조정받고 있었지만 제 자산 배분 계좌들은 괜찮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4월 2일 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사이드카라는 건 뭐냐면,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서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발동이 되는 건데, 요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매도 혹은 매수가 나가는 호가가 일시 효력 정지되는 겁니다. 매매가 중단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작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매도 사이드카 났었고, 다음날 6일날 증시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죠. 굉장히 증시가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최근 값을 기준으로 해서 뽑아봤어요.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뭐 개별주 하신 분들은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고 있고, 레버리지 하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EX라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가격 하루 움직임에 두 배를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ETF인데, 요거는 5일 만에 33% 빠졌고, 그리고 디렉시온 세미컨덕터 불 3X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움직임에 3배를 추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요거는 44% 빠졌습니다. 5일 만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레버리지 투자하시거나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하락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 지수는 10%, 다우, 나스닥도 대략 10% 정도 빠졌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다 빠졌고, 유럽이 전반적으로 한 12% 정도 빠졌고, 일본도 빠졌죠. 13% 정도. 아시아도 당연히 빠졌겠죠. 항생이 좀 많이 빠졌어요. 15% 정도 빠졌고, 인도도 하락.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하락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트럼프 때문에 뭐 자료를 이것저것 보면서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가 2022년 초부터 10월까지예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기간인데 한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기간이 10개월 동안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 2월 중순부터 빠진 겁니다. 네, 한 20%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빠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이 하락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고 이대로 쭉 더 빠져서 네, 반토막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걱정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언제 반등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냐. 예, 원인을 알면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착각 때문에 왜 떨어지는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사죠. 근데 왜 떨어지는지는 누구나 알죠. 예, 트럼프의 관세 발표 때문인데 근데 2월 중순부터 떨어진 건 뭐 선반영인가? 예,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를 움직이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 샘플로 만들어 본 방정식인데 주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뭐 기업의 실적도 있을 거고 환율의 변화, 금리, 그다음에 투자 심리, 변동성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될 거예요. 이 5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수익률에 반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벤트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그때그때 달라요. 여기 보시면 각 요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게 여기 베타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타도 계속 변해요. 어떨 때는 환율이 올라서 주가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환율이 오른 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베타 자체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뭐 혹은 수십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지난번 시장에서는 뭐 1번, 2번, 3번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면 다음 시장에서는 1, 2, 3이 거의 영향을 안 미치고 오히려 4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언제까지 떨어질 건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이 생각을 하죠. 네, 타이밍만 알면 일단 피했다가 저점에 다시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손절 시점이 언제냐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 언제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언론을 접하시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현금화했다가 다시 시장이 뜨뜻하게 돌아서면 그때 들어가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은 시장이 반전하고 상승한 지 한참 돼야지 또 알게 되거든요. 하락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시점을 알았다면 뭐 2월 초, 2월 중순에 이제부터 빠질 거니까 다 현금화해 라고 했다가 쭉쭉쭉 빠진 다음에 뭐 3월 27일 날 다시 들어가라 뭐 이래야죠.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시면 저도 가서 좀 배우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다.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미련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예측과 전망을 조심해라. 시장을 어떻게 맞추겠는가.
시장을 맞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계좌를 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 내가 2월 중순에 얘기했잖아. 2월 중순에 얘기하고 나서 바로 빠졌잖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 발언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어떤 예측을 했는지. 왜냐하면 3년 전에 한 예측이 6개월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라면 그 3년 전의 예측 이후 6개월 후에 시장을 보시면 그 예측이 진짜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10번의 예측을 했는데 10번 다 맞은 건지 어쩌다가 한두 번 맞은 건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짜 다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구독, 좋아요 하고 돈을 내고라도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20몇 년 투자를 했는데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반업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점쟁이는 미래를 예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들어맞는다고 생각할 만한 모호한 말을 하고 사람들은 점쟁이의 말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혈액형으로 성격 맞추는 거, 내 MBTI 이런 거 해보면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나랑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게 다 반업 효과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기억하죠. 네, 그래서 저 사람 잘 맞춘다, 저 사람 능력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투자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쭉쭉 올라갈 종목을 고르고 최적의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안 좋은 타이밍에 딱 팔고 이렇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알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요걸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이거를 정말 귀신같이 잘하는 사람 아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딩방을 왜 할까? 수수료 받으면서 귀찮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진짜 잘하면 리딩방 안 할 것 같고 뭐 투자 자문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좋은 것만 사서 팔고 하면서 금방 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정말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모두 다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느냐를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저는 좀 이 방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산시장이란 게 원래 붐과 폭락이 반복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히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를 거야 뭐 이런 믿음만 갖고 들어갔으면 지금 같은 시기가 되게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특히 투자한 지 뭐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 상승장만 보신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건데 2022년을 겪어봤다, 혹은 코로나 2020년 때를 겪어봤다, 혹은 2008년 반토막 나는 시장을 겪어봤다, 아니면 2000년대 초반 미국 주식 반토막 나고 회복되는 데까지 10년 걸렸던 이런 경험들을 해봤다면 그런 믿음을 쉽게 갖진 않을 텐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고 책을 통해서 공부도 안 했다라고 하면 막연히 계속 올라갈 거야, 미국은 뭐 잘 될 거야, 뭐 AI가 너무너무 대단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덤벼 들었다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굉장히 유명한 유럽에서 활동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주식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다. 그중 대부분은 잊혀졌지만 몇몇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이 로드리그라는 교수가 이 밑에 있는 이 그래프를 만들었거든요. 이분도 같은 말을 해요. 500년의 경제 역사에서 버블은 반복되고 그 모습은 유사하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버드 대학의 하이먼 민스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유시장 경제에는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투기적 자산 버블의 발생과 폭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너무 이 분들의 말이 잘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시장을 겪어볼수록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위험 감내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위험 감내도라는 건 위험을 내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거든요. 뭐 반토막 나면 적립식으로 대응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10년 동안 적립을 했어.
그래서 쌓인 자금이 1억 원이야. 다음 달에 내가 50만 원 또 적립할 거야. 자, 1억 원이 움직이는 거에 추가 적립한 50만 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적립식으로 대응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한국 주식이고 파란색이 미국 주식이에요. 2000년 초부터 해서 그래프를 그린 건데 이렇게 반토막 여기도 반토막이죠. 그리고 2022년에 한 20-30% 빠진 거고 이런 시장을 적립식으로 대응한다? 쉽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아예 처음이면 적립식 일리가 있죠. 뭐 매달 50만 원씩 오늘부터 적립을 시작했어. 그러면 50만 원 들어갔는데 20% 빠져서 40만 원 됐고 뭐 다음 달에 50만 원으로 들어가면 저가 매수가 되니까 이게 말이 되죠. 근데 이 적립식이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모인 돈이 몇백, 몇천억 단위가 되거든요. 거기에 50만 원을 더 넣는 건 실질적으로 투의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하락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하락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있고 내가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마이너스인 계좌를 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미국 주식이잖아요. 2000년 초반에 고점 찍고 반토막 됐다가 돌아오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나스닥은 실제로 14, 15년 정도 걸렸고요.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아무리 적립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오른쪽 거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전년 동월비로 그린 거예요. 네, 작년 대비 어떻게 움직였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건 이 왼쪽 그래프보다 오른쪽 그래프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로나 때, 여기가 코로나 때죠. 급등하는 주식이 들어가서 막 1년에 50% 여기 50% 나와 있죠. 50%뭐 60%막 수익을 얻었어. 근데 그 다음에 22년에 하락하는 것을 보니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느끼는 박탈감일 수 있어요. 나 기대 수익률이 3, 40%나 되는데 수익은커녕 손실이 2, 30%가 나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 네, 제가 뭐 초보 투자자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처음부터 분산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왕창 뭐가 깨지고 나서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해놓으면 좋죠. 그리고 지금처럼 빠지기 시작했을 때라도 늦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건 내가 하기 어렵다. 네,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미국 주식은 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환상을 가지면 안 되고 주식에만 투자하면 위험했었다라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미래에도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안전자산은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안전자산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달러, 국채, 금, 엔화까지 뭐 언급이 되는데 이 자산 자체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야, 금이 안전하니까 나 금만 사야지. 이렇게 하면 되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자산들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식이 위험할 때 얘네들이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안전자산이니까 난 안전자산만 가져가야지 라고 하면 이게 결코 안전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안전자산들이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이랑 같이 섞었을 때 포트폴리오로 구성했을 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미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예요. 국채가 왜 안전자산이냐 보시면 여기 2000년 초반이죠. 전년 동월비로 그래프를 그린 건데 미국 주식이 빠질 때 여기 마이너스 20%뭐 30% 이렇게 빠지죠. 전년 동월비로 이렇게 빠질 때 이 빨간색 미국 국채가 20% 가까운 플러스를 보입니다. 그죠? 여기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인데 미국 주식이 반토막이 날 때 미국 국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죠. 10에서 20%. 요건 10년물 기준이에요. 근데 미국 주식이 되게 좋을 때 여기 되게 좋죠. 네. 플러스로 갔는데 이럴 때는 국채가 또 안 좋아요. 그리고 2009년 미국 주식 굉장히 반등할 때 국채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요때도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미국 국채에 빠졌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요. 그래서 주식과 국채는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뭐 계량적으로도 분석이 되는 거고 많은 뭐 학자들 혹은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근데 2022년에 주식도 빠지고 여기 보이시죠? 국채도 빠지고 둘 다 빠졌어요. 이거를 한 40년 만에 이벤트라고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주식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늘상 있는 일이에요. 특히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터지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 중앙은행이. 그게 증시로 많이 몰려갔어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파란색 면적.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뭐 언제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고 그게 2022년에 조정이 맞는데 보통의 상황이라면 국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빵 터지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렸죠. 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면서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를 가져가야 되는데 망한 거죠. 네. 주식과 국채로만 포트를 짰다면 완전 망한 거고 그나마 더 많이 분산했다면 괜찮았을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뭐 저도 자산 배분 계속 뭐 강의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손실 많이 났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자산 배분 상품들이 다 깨졌어요. 굉장히 힘든 해였고 다행히 그 시간을 버텼던 사람들은 23년, 24년 쭉쭉 많이 회복을 했죠. 여기 보시면 24년인데 주식도 많이 올랐지만 여기 국채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여기 보이는 게 달러예요. 예. 파란 선이 코스피고 빨간 선이 달러거든요. 코스피가 오를 때 달러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질 때 달러가 치솟고 둘이 정말로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특히 주식 하락할 때 달러가 올라서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신흥국 통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달러를 가져감으로써 주식의 하락 혹은 포트의 하락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돼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 여기 그림은 이제 금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제 왼쪽 그림은 파란색이 달러고 빨간색이 금이에요. 1973년부터 그린 건데 달러랑 금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많죠. 오른쪽 그림은 최근 5년간 금과 달러의 움직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과 달러도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금 자체도 다른 자산들하고 주식이나 국채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성향이 커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마법의 동굴리기를 처음 쓸 때부터 금 비중이 굉장히 좀 컸어요. 그때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17년이 언제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금 가격이 쭉 빠지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고 금에 물렸거나 손실 본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무슨 포트폴리오에 금을 20%씩 가져가냐라는 비판의 말들이 많았어요. 나는 금만 빼고 나머지만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게 2017년 딱 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이연구 쓰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금을 뺀 적이 한 번도 없죠. 물론 비중 자체는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건 이 책에 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보실 수 있고 최근에 개정판 낸 마연굴에 보시면 이제 금 비중이 성장률 기준으로 대략 20% 정도 되죠.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할 걸 알고 한 게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 금을 넣은 것 뿐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금 가격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찍고 있는데 요 며칠 좀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며칠짜리 움직임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 네, 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금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금에 투자하는 게 어리석다, 뭐 배당도 안 나오는 뭐 이런 거에 왜 투자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뭐 이건 2018년 기사인데 뭐 여의도에서 활동하시던 어떤 분이에요. 근데 뭐 금, 로또, 비트코인 안 사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로또 안 사는 건 저도 동의를 한데 금까지, 예, 이분은 되게 비관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나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였죠. 앨런 그린스펀은 연준 의장이었고, 그리고 로버트 졸릭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좀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뭐 자기의 투자 스타일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준비를 미리 해놔야죠. 그리고 단기적인 이벤트에 흥분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뭐 금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금을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같으면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뭐 주식을 좀 빼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거꾸로 주식을 더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해진 규칙을, 네, 정해진 대로 이행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특별히 감정적으로 동요될 필요가 없다. 저는 사실 이번 주가 하락 이벤트에 특별히 별 느낌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도 아니고 이론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가 아니었어도, 네, 혹시 다른 이벤트로 인해서도 주가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상이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